자, 80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합격률은 34.33%. 조금 어려웠죠? 어려웠다는 거 생각하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다음 내용을 보고 결산 시점 수정 분계로 적절한 것은 결산 시점 수정 분계. 이게 원래는 실기 문제에 나와야 되는 문제들인데 지금 이론에 나왔죠? 결산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자, 첫 번째 점. 9월 1일 본사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15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경리부는 이를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보험료를. 그럼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보통예금에서 150만 원 이체했고요. 보통예금에서 150 이체를 했고, 그리고 전액 비용 처리했으니까 보험료로 다 기록을 한 겁니다. 보험료 150만 원. 그리고 12월 31일 날 결산 시점에 화재보험료 미경과분은 100만 원이다 라고 했어요. 결산 시점 12월 31일 가보니까 화재보험료가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게 100만 원이래요. 이 100만 원은 이번 연도의 비용이 아니라 다음 연도 혹은 내후년 이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산을 해줘야 돼요. 이 보험료 150만 원으로 해놨던 것 중에서 100만 원은 없애줘야겠죠. 이번 연도의 비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험료 100만 원을 없애줍니다. 보험료 100만 원. 그리고 이 100만 원은 다음 연도 혹은 내후년도의 비용입니다. 미리 낸 겁니다. 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선급 비용이죠. 선급 비용. 미리 낸 겁니다.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에 있죠. 4번입니다. 2번 문제 풀겠습니다. 2번. 다음 거래를 분계할 때 거래의 판료소 중 잘못된 것은, 거래의 판료소,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을 잘못된 것을 찾아보래요. 박스 읽어볼게요. 주 한세는 기계장치 1,700만 원을 주 서울에서 구입하고 먼저 지급했었던 계약금 17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거 분계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먼저 지급했던 계약금, 계정 과목이 뭘까요? 먼저 지급했던 계약금, 선급금이죠. 선급금. 선급금. 그리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아직 지급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와 관련된 외상대금들은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분계해 볼게요. 자, 기계장치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기계장치가 들어오죠. 기계장치 1,7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지급했었던 계약금이 있었대요. 선급금이죠. 선급금 17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1,700만 원에서 170만 원 빼면 1,530만 원 되겠죠. 자, 그럼 분석해보자면 자산의 증가 있죠. 1번에. 자,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죠. 자산의 감소. 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한 거예요. 부채가 발생했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 정답은 4번이죠. 부채의 감소는 지금 없어요. 거래의 판료소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4번이었습니다. 3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중 목적 적합성을 갖기 위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목적 적합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죠? 4번. 왜 4번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는 일단 목적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부 원칙으로 이렇게 3가지씩이 있죠. 어떻게 외우냐면요. 목적 적합성일 때는 예, 피, 적 이렇게 해서요. 목, 예, 피, 적 이렇게 외웁니다. 목, 예, 피, 적. 목, 예, 피, 적. 그리고 신뢰성일 때는 신, 충, 검, 중 해서 신, 충, 검, 중. 신, 충, 검, 중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목, 예, 피, 적, 신, 충, 검, 중. 목, 예, 피, 적, 신, 충, 검, 중 이렇게 외웠을 때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목적 적합성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목, 예, 피, 적이었죠. 목, 예, 피, 적 해서 이렇게 쉽게 3개는 아니구나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중립성은 신, 충, 검, 중 때문에 이 신뢰성의 요소였어요. 신뢰성.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계정의 성격이 올바르게 설명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 너무 헷갈리는 문제예요. 유형 1번부터. 자, 급여 계정 증가 시 차변의 기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급여는 비용이죠. 비용은 증가했을 때 차변을 기록한다. 발생했을 때. 맞죠? 그리고 결산 시 계정 잔액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있는 것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두 번째, 소모품 계정. 소모품은 자산이죠. 자산은 감소할 때 대변에 기록한다. 맞아요. 그리고 결산 시 계정 잔액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되는 거예요. 대변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차변에 기록되는 겁니다.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도 볼게요. 3번. 매입 채무 계정. 부채죠.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되죠. 부채니까. 결산 시 계정 잔액. 부채니까 대변. 맞습니다. 4번. 매출 채권 계정이다. 매출 채권 계정이다. 매출 채권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감소하면 대변에 기록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결산할 때 계정 잔액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맞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5번. 주 미래는 8월에 영업을 개시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를 하였다. 8월 말 현재 회수할 수 있는 매출채권 잔액은 얼마인가? 결론적으로 8월 말에 매출채권 얼마 있냐는 거예요. 우리 회사 얼마 있냐? 그럼 이 분계를 통해서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8월 2일날 우리에게 제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납품했다. 분개해볼까요? 일단 제품 팔았대요. 500만 원어치.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500만 원. 그리고 외상으로 했으니까요. 외상 매출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한테.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이 생기죠. 두 번째 분계. 납품한 제품 중에서 하자가 발견돼서 10만 원이 반품됐대요. 그러면 10만 원은 반품, 매출 환입이 되겠죠. 매출 환입이고 외상 매출금도 그만큼 우리가 10만 원 받을 부분을 없애줘야 돼요. 이제 돈 못 받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외상 매출금 없애줍니다. 10만 원. 외상 매출금 10만 원 없애주고요. 이게 이제 매출 환입이에요. 매출 환입이다. 10만 원.
자, 마지막. 우리의 외상대금 중 300만 원을 회수했다. 그리고 조기 자금 결제로 인해서 약정대로 5만 원을 할인한 후에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우리에서 돈을 좀 빨리 줘서 우리가 5만 원 할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300만 원을 회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300만 원 회수한 거예요. 외상 매출금 300만 원 회수했다. 외상 매출금 300만 원 회수했고요. 그 중에서 5만 원은 매출 할인입니다. 매출 할인으로 빼줬고 할인 5만 원. 그리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그러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서 295만 원 받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지금 외상 매출금 잔액 볼게요. 잔액. 처음에 500 있었죠. 그리고 10만 원 빠지죠. 또 300만 원 빠지죠. 그러면 500에서 310만 원 빼는 거죠. 그러면 1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이 문제를 꼭 다 분개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빠르게 계산도 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제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납품했구나. 외상 매출금 있겠다. 하다가 발견해서 10만 원 반품됐네. 10만 원 못 받겠다. 빼죠. 그 다음 외상 대금 중에서 300만 원 회수했구나. 그리고 뭐 그 이후는 뭐 현금으로 받고 조금 할인해 준 거는 외상 매출금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은 회수한 거다. 그래서 300만 원 빼면 500에서 10 빼고 300 빼고 190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숙달이 돼야지 이렇게 빠르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는 분개를 통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무형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 일단 형체가 없는 자산이죠. 형체가 없는 자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1번.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이다. 맞아요.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해가지고 자산의 요건을 성립했을 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1번 맞고요. 2번.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금액에다가 직접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대비용들은 취득원가에다 가산을 하는 거죠. 맞고요. 그리고 3번.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하여 상각하는 경우 무형자산 상각비 계정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직접 상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무형자산 상각비 차변에 나오고 직접 무형자산을 차감해주면 돼요. 무형자산을 대변에다가 차감해주면 돼요. 뭐 개발비라던가 상표권이라던가 무형자산 직접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감가상각 누계액 같은 걸 안 쓴다는 거죠. 누계액 안 쓴다. 상각비 계정 맞습니다. 4번.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이게 틀린 거죠.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경우죠. 물리적 실체가 있는 거는 유형자산입니다. 유형자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7번. 다음 자료를 기초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총이익. 이게 뭔지 알아야겠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액에서 빼기 매출 원가.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매출 원가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매출액은 주어져 있어요. 260만 원. 근데 매출 원가는 없고요. 구하게끔 되어 있죠. 자, 매출 원가 보니까 상품의 재고액, 매입액 이런 것들이 있어요.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상품. 상품은 기초가 있고요. 기말이 있죠. 그리고 상품은 이제 사온 거니까, 팔기 위해서 사온 거니까 매입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팔린 부분이 드디어 매출 원가가 되겠죠. 매출 원가, 팔린 부분이죠. 넣어볼게요. 먼저 기초 상품 재고액 70만 원. 70 쓸게요. 70. 그 다음에 단기 총 매입액이 있습니다. 매입을 했어요. 120만 원 매입했대요.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40만 원. 40. 자, 상품 매입 시 운반비 2만 원이 있네요. 매입했을 때 들어간 운반비는 이 상품의 취득 원가에 넣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것들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2만 원 넣습니다. 매입했을 때 상품 2만 원. 근데 매입 환출 및 애누리 15만 원이 있어요. 매입했는데 이렇게 뭐 환출 혹은 애누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매입한 취득 원가에서 이 부분은 빼야겠죠. 빼야 돼요. 그래서 15만 원을 빼줍니다. 이거 두 개 할 줄 아느냐. 이게 포인트인 문제예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왼쪽 다 금액이 완성됐고요. 오른쪽이랑 같아야 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거는 계산해왔어요. 자, 177만 원이 됩니다. 177만 원 합계. 그러면 오른쪽도 합계가 177만 원이어야 되니까 매출 원가는 137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정답에 있다고 2번 체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게 매출 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매출 총 이익을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걸 정답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구했는데 이렇게 낚시 당하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해볼게요. 그럼 매출액이 260만 원이고요. 여기다 적을게요. 빼기 매출 원가 137만 원 하면 정답이 123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자본잉여금. 주주와의 거래를 했을 때 이익이 난 것, 자본잉여금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부분들이 잉여금, 자본잉여금입니다. 따로 안 쓸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2번에 있었어요. 이번에 감자차익이 있어서 자본잉여금이었고요. 나머지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이죠. 그리고 3번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단기손익으로, 단기손익 중에서 지금은 이익이죠. 그래서 이익 잉여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다. 그러면 이것은 기타 포괄 이익이죠. 기타 포괄 이익. 이렇게 자본 중에서도 분류하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니까 그 구분을 잘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9번. 다음 중 보조 부분의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직접 배부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 용역 제공의 관계를 무시하므로 계산이 가장 복잡한 방법이다. 아니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보조 부문 간의 이런 용역, 상호 용역 제공 관계를 그냥 무시하니까 너무너무 편한 방법이에요.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단계배분법과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하죠. 비록 단계배분법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하지만 상호배분 관계는 상호배분법은 다
상호 간의 관계를 고려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고려는 하는 겁니다. 둘 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보조부분비 총액은 모두 제조 부분에 배부된다. 이제 3번부터 4번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개념을 잘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서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보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부분이 있어요. 이제 보조 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뭐 수선 부분이나 동력 부분. 그리고 제조 부분에는 뭐 절단, 조립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간단하게 그냥 수선 부분은 10만 원 있고요. 동력도 뭐 20만 원 있다. 제조 부분에는 30만 원, 그 다음 조립 40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총 100만 원이네요. 다 합쳐서. 그런데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이 수선 부분과 동력 부분에 있는 이 10만 원, 20만 원, 총 30만 원은 제조 부문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절단과 조립에 조금 금액이 다르게 갈 수는 있지만 총 30만 원이 뿌려지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이 총액은 모두 제조 부분에 배부된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4번도 이어서 볼게요. 4번. 보조 부문 배부 방법에 따라서 제품별 이익이 달라지지만 회사의 총이익은 같다. 이것도 수선 부분, 동력 부분을 어떤 제조 방법, 어떤 이 분배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절단과 조립에 다르게 가겠죠. 그래서 제품별로 이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전체 원가는 이만큼, 100만 원. 100만 원이 원가인 거는 다름이 없어요. 제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 제품 원가를 다 합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어떤 분배 방법을 사용해도 똑같다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아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0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을 주로 사용하는 업종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아닌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에 적합하죠. 주문 생산. 소량 생산. 1번. 항공기제조업. 정확하게 개별 원가 계산에 적합하죠. 건설업. 건설할 때도 주문 생산하거나 소량 생산. 조선업. 선박 만드는 것. 다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적인 업종입니다. 그런데 화학공업은요. 똑같은 거를 대량으로 만들어내요. 뭐 밀가루라던가 시멘트라던가 이런 부분들. 제지업, 이런 정유 이런 부분들이 화학공업이죠. 그래서 이 화학공업은 종합 원가 계산에 딱 적합한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원가 계산 볼까요? 제공품 있고 뭐 제품 있네요. 제공품 있고 제품 있고. 그러면 제공품과 제품 계정을 사용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되는 문제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적어볼게요. 제공품. 제품. 자, 기초. 기말. 기초. 기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제공품에서 왼쪽 아래에 적히는 것이 단기 총 제조 원가죠.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리고 오른쪽 위에 적히는 것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어지고 이제 드디어 팔렸을 때 이쪽에 적히게 돼서 매출 원가가 적히는 거죠. 이 T 계정만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뭐가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정말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초 제공품부터 넣어볼게요. 45만 원.
45라고 쓰겠습니다. 기말 제공품 60, 기초 제품 30, 기말 제품 55. 자, 그리고 단기총 제조 원가 80이네요. 80. 그러면 이제 왼쪽 합계는 125로 확정이 됐고요. 오른쪽 합계도 125일 테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나오죠? 65만 원이네요. 그럼 이 65만 원 구한 걸로 쭉 끌고 가서 제품에서도 똑같이 65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의 왼쪽도 정해지죠. 95. 그러면 제품의 오른쪽도 95가 되어서 결국에 매출 원가는 40이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는 40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원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부터 볼게요.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말한다. 맞습니다. 다 합친 게 제조 원가예요. 2번.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복잡하죠. 이거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자면 원재료, 우리 원재료 티계정 이용하면 기초, 그 다음에 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 그러면 나머지가 사용액이잖아요. 자,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그쵸? 기말을 차감하면 이 사용액이 나오잖아요. 이것에 대한 글로서 풀어나간 그런 문장이 되겠죠. 2번 맞아요. 3번.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의 합계액을 기본 원가라고 한다. 이게 틀린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직접 노무 원가랑 제조 간접 원가 합계액은요, 기본 원가가 아니라 가공 원가나 전환 원가죠. 가공 원가, 전환 원가. 네. 자, 4번. 제조 활동 이외에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맞아요. 제조 원가가 아닌 것, 비제조 원가. 맞습니다. 13번. 다음 자료를 보고 X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점, X1년에는 4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했다. 두 번째 점은 X1년 7월 25일 날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했다. 세 번째 점, X1년 8월 20일에는 자금 상황의 악화로 폐업했대요. 그럼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결국에는 폐업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언제까지냐, 신고 기한 언제까지냐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폐업했을 때는 폐업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폐업일에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면 정답은 폐업일에 다음 달 25일까지인 3번이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공급과 관련이 있는 거라 그랬죠? 공급이나 판매 이런 부분이에요. 동그라미 1번.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 대가의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1번부터 틀렸어요. 왜 틀렸냐?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공급 가액으로 하는 거죠.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간이가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지만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입니다. 공급가액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 2번. 대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했다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다. 맞습니다. 대손금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 일단 포함시키고 빼지 않아요. 그리고 대손세액으로 그 밑에서 세액으로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우리가 매출을 했을 때 애누리 깎아주거나 반품당해서 환입된 그런 부분들은 공급한 게 아니니까 그 부분만큼은 과세표준에서 빼야 됩니다. 차감해야 돼요. 자, 4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없어진,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것도. 공급받는 자에게 닿기도 전에 파손되고 멸실됐으면은 이거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돈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공급한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면세되는 것 한 개 있고 나머지는 다 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풀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운전면허 학원의 신의 연수다. 아하. 원래는 학원이요. 면세예요. 면세 업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학원 중에서 운전면허 학원이랑 무도학원, 춤학원 있죠? 두 가지만 지금 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이랑 그 다음에 무도학원, 춤학원은 과세다. 과세다. 자, 동그라미 2번.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 아하. 이것도 원래 여객운송업 중에서 우리 뭐 시내버스라던가 아니면 지하철 이런 부분들은 면세예요. 그런데 뭐 고속버스 아니면은 택시, 항공기, KTX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세가 된다는 거죠. 3번.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 종합 비타민을 판매했을 때 이 일반 의약품은 과세고요. 전문 의약품은 면세입니다. 전문 의약품은 면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예술 및 문화 행사는 면세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80회 전산회계 1급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